안녕하십니까, 박성화입니다. 저는 안경에 습기가 차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저는 한전연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 실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일본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1차 세미나에서 우리 김정기 박사님께서 베트남과의 북한과의 비교하면서 통일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베트남과 북한의 경제 전환 방식의 차이가 뭔가,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과연 북한이 지금 베트남식 모델을 수용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는 두 나라의 경제 전환 방식의 차이, 또 하나는 과연 북한이 이 베트남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미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세미나 원고를 보시고 현장에 바로 오시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바쁘시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있지만 저는 이 PPT 자료를 논문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바로 이거 보시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상식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우리 나라는 네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 베트남하고 우리는 동양인이죠.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체구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적거나, 그래서 친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민지 지배를 같이 당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우리 한국은 일본, 그리고 또 베트남은 특별하게 강대국과 싸움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했고, 그리고 중국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또 베트남과 우리가 같은 점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유교 문화권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보면 전 세계 문명권을 보통 9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속합니다. 중국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유교 문화권입니다. 이웃 일본은 일본 문화권입니다. 베트남과 우리 한국이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뮤얼 헌팅턴뿐만 아니고 홉스본이나 또 토인비, 똑같은 문명권을 분류하는데 베트남과 한국을 같은 유교 문화권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베트남과 우리는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베트남 물론 전쟁을 해가지고 북베트남이 통일을 했지만 한국도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유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베트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에서 무역 규모로서 중국, 미국, 홍콩 다음에 베트남이고, 그 순수 우리가 무역을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서는 중국이 이 무역 수지는 총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비교해서 무역 수지의 흑자는 베트남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베트남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거주자들 중에서 두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물론 중국이 많은데 그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많지만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앞으로 동남아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베트남을 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베트남은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냐면 민족주의, 호치민의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교묘히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경제 전환 방식의 차이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트남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교묘히 해가지고 도임의 정책을 성공시켰는가, 여기에 제가 아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제가 오늘 발표할 목차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왜 북한이 자꾸 베트남식 모델을 거론하는가, 그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국의 경제정책, 베트남의 경제정책으로는 도임의 정책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과거에 신경제정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실패를 했고, 도임의 경제정책과 북한의 7.1 조치, 2002년 김정일 시대의 7.1 조치,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6.28 방침 2012년이죠. 이걸 비교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경제정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점은 뭐냐면은 과연 정치와 경제가 분리해서 가능한가? 지금 북한은 자꾸 정치와 경제가 분리해도 된다. 그래서 분리하면서 자기네들이 베트남식 모델을 수행하겠다는 게 주장이고, 실제 우리가 도임의 정책을 보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북한이 어떤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금 베트남식 모델을 수용할 수 없는가? 지금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전체적으로 향후 전망을 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앞으로 베트남식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과 베트남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와 베트남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이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일성과 호치민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친밀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아마 북한하고 베트남이 수교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화 통일 과정이 북한한테 너무 좋은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예멘, 여러 가지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흡수 내지는 합의 통일을 한 사례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좋은 선전자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려운 경제 극복 과정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도임의 정책을 해서 성공을 했다 하지만, 도임의 정책은 1986년에 나와서 제대로 발의를 한 건 1995년 이후에 경제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도임의 정책도 과거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한때 700%의 인플레가 되는 그런 경제 난국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도임의 정책 이전에는 신경제 정책으로 또 했지만 그 실패를 했고, 도임의 정책을 해서도 10년 후에부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지금 그 베트남식을 도입한다는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을 타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통적인 어려운 경제 극복의 과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197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78년에 할 때, 그 이후에 중국이 베트남한테 이걸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베트남과 관계는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됐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과거에 1960년대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문화혁명 때 북한의 김일성이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한중 수교 때도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죠.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는 걸 계기로 북한과 중국 관계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북한이 이 중국식 모델을 수용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거부하는 이유는 중국은 규모가 너무 수십 배의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수십 배의 경제 규모를 그대로 북한이 수용할 것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 이유로 북한은 자꾸 베트남의 모델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월남 파병에서 한국군만 베트남에 참전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89명의 미국이 조종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14명이 전사를 했고 나머지는 귀환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났냐면 2000년에 연합뉴스 기자가 백남순 총리가 베트남 간 그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게 그 해에 조선신보에 공식적으로 나왔고 나중에 북한에서도 이걸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깊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북한과 베트남 관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으로 베트남식의 모델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리고 또 2019년 북미회담, 물론 북미회담 결과가 안 좋았지만 하노이에서 북미회담 장소를 정한 것 그 자체도 베트남과의 관계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응엔 수엔 푹 베트남 주석과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했죠. 하여튼 최근까지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개혁 개방 로드맵에서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도이머이 정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우리가 베트남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호치민은 1969년에 죽었습니다. 통일을 못 보고. 그래서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할 때 왜 했냐면은 그 당시 1985년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과는 79년에 전쟁을 했고 껄끄러운 상대고 결국 소련하고 의존을 하는데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도 도이머이 정책을 하는 수 없이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이머이 정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시행을 못하다가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펙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WTO에는 2007년에 가입합니다. 이런 대외 관계 개선을 계기로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도이머이 정책이 성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도이머이 정책의 그럼 특징이 뭐냐? 이따 북한의 개혁 정책하고 여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도이머이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에는 지금 베트남은 지금도 한 70%가 농민이죠. 그래서 일단 농업 계획이 중요합니다. 일단 농업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자유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 형태를 민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마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100% 소유권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 이게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무역 자유화 그리고 외자 유치, 무역 자유화와 외자 유치는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이머이 정책은 이런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이 도이머이 정책의 효과로는 이게 계속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연평균 6%,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연평균 6% 이상. 그리고
GDP가 10년간에 13배까지 오른 이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을 합니다. 이 도이머이 정책의 효과가 아까 말한 대외 무역 자유화와 외자 유치인데, 이 무역 자유화와 외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아세안하고 에이펙에 가입하고 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베트남은 어느 나라하고도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 이걸 선포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그걸 실천해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실용주의죠. 베트남이 실용주의 노선을 과감히 적용시켜서 대외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 개선할 때 중요한 건 이 디아스포라의 지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과거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서 살았죠.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생활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떠돌이면서도 자기 나라의 고유의 어떤 관습을 지키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쉽게 말하면 해외 이민이죠. 해외 이민. 해외 이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한 450만 정도가 있습니다. 450만. 이 450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 정치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정치 구조를 일단 세대 교체를 하고, 그리고 혁신 마인드를 전부 다 세대 교체한 사람들이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해외 이민들이 디아스포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이 디아스포라 지원을 만약에 북한이 디아스포라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은 6천만 정도의 지금 해외 교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750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상이라는 조직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상 조직이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충분히 북한을 지원할 수가 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 체제를 제대로 추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존재를 북한과 베트남에 비교할 때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7월 1일 날 2002년 7월 1일이죠. 김정일 주도하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했는데, 도이머이 정책하고는 약간 수준이 낮은 거죠. 민영화나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가격 현실화, 임금제도, 자율성 확대, 번수입지표. 번수입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 총 수입에서 기본적인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산자한테 주는 겁니다. 국가한테 일정 부분 이득을 주고, 그 다음에 기업소한테 기본적인 기업소 운영 자금을 주고, 나머지 돈을 생산자가 나눠 갖는 제도죠. 번수입 지표를 만들어서 국가 중앙지표, 지방지표, 그리고 생산자 지표를 각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조관리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10명 이상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생산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걸 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시장 확대. 초보적인 쉽게 말하면 개혁 개방 정치죠. 그런데 이 개혁 개방 정치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인데, 미국의 관계는 핵 문제입니다. 이 2002년 7월 달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온 바로 이후에 핵 문제가 있어서, 핵 의혹이 있어서 미국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실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2002년 7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걸 염두에 뒀냐면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경제 개혁 개방 조치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어떤 걸 계산을 집어넣냐면은, 그 이전에 2001년
2002년 초반기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북한의 미스터 X하고 일본의 다나카 히토시라는 아시아 국장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일본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한다, 수교를 한다. 그 조건으로 둘이 수면화 교섭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나카 히토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 일본은 전후 보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후 보상금은 어떤 수준으로 주냐면은 한국이 1965년에 한일 수교할 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줬는데 그걸 그 당시 2002년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불 내지 100억 불이 된다. 50억 불 내지 100억 불 사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보상금, 그러니까 일본은 보상금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청구권 형식으로 너네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과감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2년 9월, 이때가 9월입니다. 9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가가지고 만났고 7월 1일 날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한 게 벌써 수면 하에서 그런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종잣돈을 염두에 두고 고이즈미 총리 방북할 때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 돈을 얻어가지고 일북 수교도 하고 그 돈으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복선이 깔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결국 실패를 했죠. 일본에서 나중에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본에서 의회의 결과로 오히려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고 그래서 납치 일본인 문제가 해결도 안 됐거니와 일북 수교도 안 됐고 당연히 종잣돈도 못 받고 그래서 미국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북한은 고난의 행보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 김정은이 취임해서 6.28 방침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7일 조치보다 훨씬 한 단계 진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7을 가지고 농장원이 3을 갖는다. 아까 말한 번수입하고 비슷한 조치죠. 그리고 이제 중앙지표, 지방지표 이런 건 뭐냐면은 계획권,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에 맞는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게 6.18 방침인데 이 방침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북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하나 방침이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하여튼 결국 안 돼서 북한 경제는 계속적으로 침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침체를 계속 하다가 이제 7일 조치와 6.28 방침을 약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 언급이 없었다. 김정일의 공개적 언급이 없었는데 6.28 방침은 최고 지도자가 7차 당대회, 그것도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많은 법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6.28 방침을 추진하는 뒷 배경으로서 무역법, 이 부분은 안 보이는데 무역법, 재정법, 인민경제계획법 이런 그리고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이 계획법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하여튼 북한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를 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경제만 베트남식 모델을 수행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베트남의 사례를 보니까 베트남 사례는 그렇게 안 됐다 이거죠.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죠.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죠. 북한은 사회주의 플러스 유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정치는 또 하나 이 유일 지도 체제를 백업하기 위해서 성군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베트남은 성군 군하고 정치하고는 완전히 분리하는 정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 환경과 베트남의 정치 환경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가 이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유일 사상 체계, 여기서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여기에 따른 성군 정치.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집단 지도 체제를 보면은 베트남은 보통 총석이 국가 주석 그리고
또 하나 총리,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분점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중지를 모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죠. 북한은 또 하나의 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 개발 보유입니다. 베트남에는 핵무기가 없죠. 그런데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걸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요소는 캄보디아 침공이었습니다. 1978년에. 그런데 베트남은 캄보디아 침공에서 철수를 했죠. 미국의 요구대로. 하지만 북한은 지금 핵무기 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철수를 안 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지금 과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베트남이 성공을 했느냐? 절대 정치와 분리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왜?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했어도 처음에는 세대 교체하고 혁신 마인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도이머이 정책이 빛을 못 본 거고, 나중에 결국 세대 교체를 하고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대외 관계를 개선해서 베트남의 정치 환경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도이머이 정책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첩경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 핵 문제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제일 겁내는 거 뭐냐면은 한국과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말해서 성군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하면은 한국으로부터 무력 통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면서 북한을 병영화하면서 성군 정치가 나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베트남과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장경제 체제인데 베트남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다는 게 북한으로서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논문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하는데 마이너스 요소도 되지만 플러스 요소가 훨씬 많다. 왜?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분명히 북한한테 개혁 개방은 한국이 훨씬 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을 북한이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려면은 우리 한국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이 북한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한국 자체 내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교훈 하나는 말씀드리고 수가 있는 건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베트남의 통일 과정 그리고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성공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주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향후 전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네.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을 해야 된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 그래서 적어도 북한에 지금 암적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 체제, 또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이 암적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뭐냐면은 핵무기, 핵폐기 내지 핵 동결이지만 핵 폐기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핵 동결은 되고 거기다 플러스 국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거기에는 미국의 힘이 제일 필요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북한이라는 집이 있고 베트남이라는 집이 있고 한국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암을 두 개 종류의 암을 가지고 있는 성인병을 가진 중증 환자입니다. 베트남도 과거에 중증 환자였습니다. 베트남은 성인병이 만연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이라는 의사,
이 동네는 희한하게 의사 겸 동네 세력자 겸 그다음에 동네 유지입니다. 그 의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느 날 미국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미국의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2개의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암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당신은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그렇게 완전히 섭생을 해야 된다. 그런 엄격하고 냉정한 처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꾸 한국이라는 의사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의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가끔 술도 먹으라 하고 담배도 피라 하고 또 술값 담배값도 가끔씩 줍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늘 어떤 얘기를 하냐, 나 미국 집, 일본 집, 한국 집에 가끔 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불을 지를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은 나는 우리 옆집에 베트남 집에 있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 있었는데 그 사람 제대로 다 고쳐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례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와 경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걸 도이머이 정책에서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